변화혁신의 리더십 제15차시 종합정리 1. 이번 주 강의는 중간고사 이후 범위, 즉 제9주차부터 제14주차에 이르는 강의 내용을 돌이켜보고 문제 은행을 통해서 재점검하고 기말고사에 대비하는 시간으로 활용을 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제시된 퀴즈 문제라든지 문제 은행 샘플을 오늘 강의 내용과 함께 복습하시면 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성적평가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자기기술서 및 브레인맵, 퀴즈답 제출 실적, 출석 등 5가지 요소를 종합해서 평가됩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 성적평가의 마지막 요소인 기말고사 대체 문제를 대비한 내용이니 마지막까지 경청해서 유중의 미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 은행으로 총 22문제를 제시해서 오늘 1, 2교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1, 2교시를 다 들어야 출석으로 인정됨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강의를 다 들었으면 싸우 클래스룸 별첨이나 또는 구글 클래스룸 2교시 수업의 첨부물로 되어 있는 문제지와 답안지를 열어서 문제를 풀고 답안지 답을 기재하여 구글 클래스룸 수업 2교시 메뉴에서 업로드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로드가 어려운 학생은 이메일 jkleeh@sau.ac.kr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학습 목표 및 내용입니다. 오늘 학습 목표는 혁신의 확산부터 변화의 단계와 리더십 이론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학습의 내용을 점검하고 문제 은행을 통해서 피드백을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 학습 내용은 혁신의 확산부터 변화의 단계와 리더십 이론에 이르기까지 핵심 개념과 이론을 문제 은행을 통해서 풀어보고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문제 은행 1번. 1번은 혁신의 선형 모델에 대한 개념입니다. 혁신의 선형 모델이란 변화의 확산에서 나오는 이론입니다. 혁신의 선형 모델이란 간편하게 이해할 수 있는 혁신의 확산에 대한 평이한 모델입니다. 혁신이 일어나려면 먼저 새로운 발명이나 아이디어가 창출되고 이것이 혁신으로 채택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비로소 혁신의 확산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모델은 해동, 변화, 재동결이라는 모델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새로운 혁신이 나타나면 과거에 이루어진 동결된 혁신을 녹인다는 말입니다. 과거의 혁신적 제품이나 프로세스를 녹여서 풀어헤치고 변화를 줘서 다시 동결시키면, 즉 얼려서 덩어리로 만들어 굳어지게 하면 그것이 앞으로 쭉 유지됩니다. 즉 얼어붙은 것을 녹여서 변화를 주어 다시 얼리면, 즉 재동결하면 과거의 혁신은 새로운 혁신으로 대체되고 굳어져서 새로운 혁신이 쭉 앞으로 유지된다는 말이죠. 즉 발명, 인벤션, 혁신, 이노베이션, 확산, 디퓨션, 이 모델의 순서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2번입니다. 두 번째 핵심 개념은 리더의 역할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개념은 변혁적 리더십의 전제에서 나오는 개념인데요. 그 전에 우리는 변혁적 리더십에서 리더의 목적과 역할이 무엇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변혁적 리더십에서 리더의 목적은 조직을 기민하게 하고 전략을 일관되게 하며 업무를 완수하고 역량이 개발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혁적 리더십에서 리더의 역할은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패실리테이터, 즉 촉진자입니다. 두 번째, 코치, 말 그대로 코치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컨설턴트, 즉 상담가입니다. 네 번째로 에듀케이터. 에듀케이터는 교육자라는 말도 되지만 육성자를 뜻합니다. 하나씩 보면은 패실리테이터는 촉진자, 조력자, 조성자의 뜻을 가집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창조적인 성과를 끌어내는 행위를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워크아웃 리더, 프로세스 체커, 기록 정리자, 타임키퍼, 발표자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두 번째, 코칭은 고객의 개인적 전문적 가능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영감을 불어넣고 사고를 자극하는 창의적인 프로세스 안에서 고객과 파트너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즉, 개인과 조직의 잠재력을 극대화하여 최상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수평적 파트너십이며 고객이 현재 상태에서 목표 상태에 도착하도록 함께하는 보다 개인화된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컨설턴트 상담가입니다. 상담가는 어떤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고객을 상대로 상담하고 조언하는 일을 합니다. 상담을 의뢰하는 자는 상담을 참조해서 자신의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의뢰자에게 광범위한 지식과 옵션을 제공해서 의뢰자가 결정을 하게 합니다. 에듀케이터, 마지막 에듀케이터는 육성자입니다. 육성자는 실력이나 능력을 길러서 발전시키는 사람, 즉 주어진 과정을 학습이나 가르쳐서 해당 과정에 요구하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사람, 교사, 교수가 이에 해당됩니다. 리더가 수행하는 역할은 쉽지가 않은 것 같죠? 반드시 그런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만 그런 역할을 수행할 줄 아는 준비된 사람이어야 한다는 말이죠. 문제는 3번. 세 번째 개념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특징에 대한 내용입니다. 클라우스 슈밥이 2016년에 출판한 제4차 산업혁명에서 소개한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의 주요 이슈는 디지털 정체성, 웨어러블 인터넷, 사물 인터넷, 스마트 도시, 빅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 공유경제, 3D 프린팅, 첨단 소재, 자율주행 자동차, 생명공학 기술 등 다양한 첨단 기술이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4차 산업혁명과 리더십이라는 주제에서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이란 무엇이며 어떤 리더십이 필요한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인류 산업화 과정은 전기기관의 발명으로 촉발된 간의 수공업으로부터 공장제 기계공업으로 발전되고 교통이 획기적으로 발달하게 되었던 제1차 산업혁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기와 컨베이어 시스템 발명에 의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된 제2차 산업혁명을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등 통신 기술의 발달로 물리적인 시장의 범위를 무형의 사이버 시장이라는 무한 공간으로 넓히며 세계 경제 규모를 크게 확장시킨 제3차 산업혁명으로 발전되어 왔습니다. 이제 21세기에 이른 지금 제3차 산업혁명에 이어 제4차 산업혁명의 기술 및 방법론이 빠르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산업혁명의 단계를 거듭하면서 산업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 혁신을 수반했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은 앞으로 모든 분야에서 더 큰 시대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고 이에 대한 우리 대비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시점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는 경제학적으로 보아서 생산 요소의 투입이 한계점에 도달하면 생산량이 감소한다는 수학 책임의 법칙이 무시되고 디지털 사업의 경우 한계 비용이 제로에 가까워지며 인스타그램과 같은 사업은 소자본으로 큰 성장을 이루어서 사업 규모와 자본의 상관성이 낮아집니다. 다른 분야에서는 예컨대 디지털과 생물학이 융합해서 인간과 미생물의 공조 시스템을 지향하는 합성 생물학을 개척하고 자율주행과 드론, 번역 시스템은 인간의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를 통한 신약 개발, 인공지능, 비서, 사물 인터넷 등은 인간의 생태계를 바꾸고 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가 있는 반면에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불평등이 심화되는 우려가 있습니다. 클라우스 슈밥은 주로 이익을 보는 자는 소위 플랫폼 효과를 만드는 지적, 물적 자본적 물자들이며 노동자들은 손해를 볼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문제는 4번입니다. 이번 주제는 비전의 공감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감이란 제한적이긴 하지만 다른 사람의 심리적 상태를 그 사람의 입장에 대해 느끼는 것을 통해서 지각하는 방식, 즉
문자적인 의미로는 다른 사람에게 감정을 이입한다는 뜻입니다. 공감이라는 말의 기원은 19세기 미학과 심리학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당시의 공감은 대상을 알고 이해하기 위한 방법으로 동작을 따라하고 나서 관찰자가 자신의 운동 감각으로부터 어떤 내용을 추론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공감 방법으로는 일치하기와 마음 읽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일치하기를 살펴봅니다. 일치하기는 대비쳐주기, 반복해주기, 보조 맞추기 등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둘째, 마음 읽기는 보겠습니다. 마음 읽기는 첫째, 메라비안 법칙이 있는데 한 사람이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이미지는 시각이 55%, 청각이 38%, 언어가 7%에 이른다는 법칙입니다. 두 번째로 눈말 읽기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눈 접근 신호는 사람이 생각하는 데 사용되는 표현 시스템을 유발하고 표시하는 데 도움이 되는 눈의 움직임 동작에 따라서 청자의 이해나 인지를 파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전의 공감에서는 대비쳐주기, 반복해주기, 보조 맞추기 등 세 가지가 있는 일치하기를 잘 유의해서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5번입니다. 이번 주제는 변화관리 핵심 실행 포인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거두절미하고 변화관리 핵심 실행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그것은 과거 관행과의 단호한 결별입니다. 둘째, 위기의식의 전략적 활용입니다. 셋째,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넷째, 저항과의 싸움입니다. 다섯째, 과감한 행동과 함께 진화론적 적응이 중요하다는 다섯 가지입니다. 네, 6번입니다. 이번 주제는 혁신의 확산 모델을 주장한 대표적인 학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혁신의 확산 곡선 이론은 로저스에 의해서 소개되었는데 이 모델은 새로운 기술 혹은 혁신이 시장에서 어떻게 수용되고 퍼져나가는지를 설명하는 이론이었습니다. 새로운 기술은 초기의 혁신가 또는 초기 수용자들에게 전파되고 이후 다수에게로 전파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시간적으로 이 모델은 혁신자, 초기 수용자, 초기 대다수, 후기 대다수, 혁신 지지자의 순으로 확산이 됩니다. 이 모델의 주장자인 로저스는 아이오와 주립대를 졸업하고 뉴멕시코 대학에서 농촌 사역을 연구하면서 혁신 확산 이론을 확립했습니다. 에머렐 로저스는 혁신 확산 이론의 대표적인 학자입니다. 다음은 문제는 7번입니다. 이번 주제는 혁신의 채택자들을 시간의 흐름에 맞게 나타내면 어떻게 표현될까의 문제입니다. 앞의 문제에서 언급하였듯이 시간적으로 혁신의 확산 모델은 혁신자, 초기 수용자, 초기 대다수, 후기 대다수, 혁신 지체 순으로 확산이 됩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innovators, early adopters, early majority, late majority, legacy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혁신의 채택자들을 시간의 흐름에 맞게 나타내는 것을 주목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번입니다. 이번 주제는 혁신의 캐즘에 대한 내용입니다. 캐즘은 본래 협곡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1991년 제프리 무어에 의해서 제기된 캐즘은 신기술이 초기에 수용되는 모습을 보이다가 판매가 급감하고 시장에서 사라지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캐즘이 발생하는 이유는 신기술이나 혁신에 열광하는 혁신가나 초기 수용층과 대중 간의 가치에 대한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혁신가들이나 초기 수용층은 새로움에 열광하지만 대다수 소비자들은 새로움보다는 효용성이나 편리함 혹은 자신들의 수준에 맞는 기술적 쓰임새나 가격에 더 가치를 두기 때문입니다. 캐즘은 사실 소비자들의 가치 판단이나 관점의 차이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러한 점은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운 부장입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무의 캐즘 가설이 맞다면 혁신이나 신기술이 캐즘을 뛰어넘을 수 있을지 여부는 해봐야 알 수 있다는 결론밖에 없는 게 현실이긴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캐즘의 개념에 대해서 잘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제원형 9번입니다. 이번 주제는 혁신의 확산에서 채택의 단계에 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확산의 과정에서 채택 단계의 5단계를 살펴봅니다. 이 내용은 교재 113쪽에 나와 있습니다. 확산은 5단계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통해서 발생합니다. 그것은 비슷한 사회 시스템의 구성원들 사이에서 일정 기간 동안 일련의 통신 채널을 통해서 발생합니다. 이 5단계는 지식, 설득, 결정, 구현 및 지속입니다. 첫 번째 단계 지식을 보겠습니다. 개인은 처음에는 혁신에 노출되지만 혁신에 대한 정보는 부족합니다. 이 단계에서 개인은 아직 혁신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찾도록 영감을 얻지 못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설득이나 관심의 단계입니다. 개인은 혁신에 관심이 있고 관련 정보나 세부사항을 적극적으로 찾아 헤맵니다. 정보를 가진 개인은 혁신에 설득당하거나 매료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결정 또는 평가를 통해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개인은 변화의 개념을 취하고 혁신 사용의 장단점을 평가하고 혁신을 채택할지 거부할지를 결정합니다. 로저스는 이 단계의 개성적 특성으로 인해서 경험적 증거를 얻는 것이 가장 어려운 단계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번째는 시행 또는 구현 단계입니다. 개인은 상황에 따라서 혁신을 다양한 정도로 사용합니다. 이 단계에서 개인은 또한 혁신의 유용성을 결정하고 이에 대한 추가 정보를 검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단계는 채택, 확신, 지속 단계입니다. 개인은 혁신을 계속 사용하기로 한 결정을 마무리합니다. 이 단계는 개인의 마음속에 생기는 관계, 그것과 대인관계이며 그룹이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는 확신입니다. 그래서 혁신의 확산 과정에서 채택 5단계 순서로서 인식, 지식이나 인식, 설득이나 관심, 그 다음에 결정이나 평가, 그 다음에 시행 또는 구현, 마지막으로 채택, 확신, 지속 단계를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제는 10번입니다. 이번 주제는 혁신의 S자 모델의 주장자에 대한 사항입니다. 혁신의 확산을 이루는 맨 처음 비주얼하게 보여준 학자는 가브리엘 타데로, 그는 혁신의 S형 곡선을 주장합니다. 가브리엘은 혁신의 확산 결정 과정을 5단계로 구분했습니다. 그것은 지식, 태도 형성, 채택 또는 거부 결정, 구현 및 사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정의 확인입니다. 가브리엘이 정리한 확산의 S형 곡선은 두 개의 S형 곡선을 보여주는데 왼쪽 첫 번째 곡선은 현재 기술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곡선은 현재 성장률은 낮지만 현재 기술을 능가해서 더 높은 수준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기술을 보여줍니다. 두 곡선 다 S자 모형을 이루는데 처음에는 조금씩 성장하다가 나중에는 최대한 포화 상태가 되어서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고정된 직선은 0으로 되어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의 S자 모델은 가브리엘 타데가 주장을 했죠. 11번 문제는 브리컬러라는 프랑스 용어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단어는 변혁적 리더십의 전제라는 챕터의 내용인데요. 변혁적 리더는 어떤 사람인가요? 바로 프랑스어로 브리컬러라고 부르는 유형의 사람입니다. 브리컬러는 문제가 생기면 필요한 방법을 찾아서 스스로 해결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영어로 표현하면 Jack of all trades or kind of professional doing yourself person이라고 합니다. 브리컬러는 마치 손재주가 좋은 목공을 보듯이 작업 중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해결을 해나가는 솜씨 좋은 사람을 말합니다. 리더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더십에서 어떤 장애가 나타나면 슬기롭고 지혜롭게 헤쳐나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브레이크걸러가 되는 것은 많은 지식과 경험이 수반됩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자질이 필요하죠. 이런 자질들을 타고날 필요는 없습니다. 배워서 실천하면 됩니다. 이것이 변형적 리더십에서 공부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배우는 그런 자질들이 바로 변형적 리더십의 전제 조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변화 혁신을 리더십이라고 부르는 것은 점진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전략으로 교육이나 훈련을 통한 능력 개발을 통해서 이런 자질들을 구축해 나갑니다. 다음은 문제의 12번입니다. 이번 주제는 바람직한 인간관계의 핵심이 된 내용입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들으려고 하면 뭘 들 것인가요? 바로 예절입니다. 그 나머지는 모두 이 한마디로 결집이 됩니다. 그러나 남을 공격하거나 해할 목적이나 이용하거나 이길 목적으로 경쟁 상대로만 생각하면 바람직한 인간관계 정립에 장애가 되겠죠. 이러한 점을 착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디오 2에서 계속됩니다.